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집에서는 집중을 잘 안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아들 공부력의 저자 박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보육과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서울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 유치랑 초등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결혼을 해서 대전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공부방은 초등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공부방을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이고요.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이라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이론들과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다 전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경험하고 느낀 바들을 쌓아서 많은 아들 어머님들께 노하우들을 공유하고자 초등아들 공부력이라는 책에 그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산만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고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아들의 공부력은 이렇게 키우면 좋습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시작점에 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9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느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이들이 다양은 하지만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건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공부를 안 해요. 집에서는 집중을 잘 안 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습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시고, 지금 당장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아요. 단원평가를 중간중간 보지만 그것들은 확인하는 차원이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테스트 용도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줄 세운다거나 성적으로 이런 것들의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다음 단계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 정도의 바탕을 아이가 구멍 없이 채워나가서 나아가서는 스스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집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제가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들을 집에서 다 시작하자는 그런 목표는 아니었어요. 저도 자유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야지, 그래서 언제쯤 보낼까, 아직은 이를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저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 고민을 한쪽으로 편향하게 만들었던 건 저희 아이의 태도였어요. 일단 아이가 생각보다 예민했고 소극적이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긴장감도 높고,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먼저 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원이 숙제도 있고, 그리고 가면 맨날 테스트를 본다는 것을 하면서 아이한테 되게 부담감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인지가 되면서 아이가 학원에 대한 거부감으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는 아직 연필도 제대로 못 잡고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닌 아이한테 학원이 중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집 공부를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집 공부에 더 적합할까요? 집 공부의 장점을 먼저 아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일단 공부방을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전에 사립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도 해보면서 남자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일단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산만함도 있고 집중력이 짧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런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관찰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런 학습 태도나 공부에 대한 감정,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여자친구들이나 아니면 성숙한 중고등학생들 친구들에 비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제가 6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책에도 적어놨는데 그 6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에너지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 시기보다 또래 여자친구들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그것을 굉장히 발산하기를 원하고 발산해야 집중을 하는데 그것을 꼭 놀이로서가 아니라 공부 시간에 뭐 교구나 아니면 다른 몸으로 말을 하던 표현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표현을 하면 그게 학습하는 데도 훨씬 집중도도 높아지고 인지하는 데도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보다는 친구랑 더 잘 지내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보다는 소속감에 더 관심을 더 두고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향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놀이나 친구에 국한되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친구와 잘 지내면서 공부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설득하면 조금씩 그게 이해도 되고 타협도 되는데 남자친구들은 무작정 우기기 시작하고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약속한 것들, 본인이 만든 규칙은 엄청 잘 지켜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본인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주도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공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힘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한테 역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면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자기 시선으로 해석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그게 조금은 장난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게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학습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웃풋한다는 것은 공부를 그만큼 이해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가 공간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운전이나 주차 같은 것도 남편이 저희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뇌적인 구조의 차이인데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이 무조건 잘 있고 남자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한번 본인들이 경험한 것을 남자들은 그걸 뇌 속에서 응용할 수 있고 그걸 바로 스캔해서 입력을 한대요. 여자와 조금 다르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구체물이나 뭐 그림이든 아이가 직접 시각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이 체험해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뭐 3D든 2D든 상관없이 아이가 그려볼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난감 중에 맥포머스 블럭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는 5학년 때인가요? 그 전개도 나오는데 그 전개도 할 때 그걸로도 이용을 하고 초코파이나 OS 같은 거 나누면서 분수 놀이 개념을 익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실생활에 있는 요 도구들로 아이들에게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호기심이 많다는 건데요. 여자친구들이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자친구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말들이 짧죠. 왜? 그래서? 그 다음에? 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이 다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하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인이 직접 탐구해보고 몸으로 겪어보기를 더 원해요. 그래서 설명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하셔서 그런 기질을 인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서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을 바탕으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법을 찾아보는 방법들을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집공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집 공부를 시킨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집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은 아이의 흥미나 성향에 맞춰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몰입의 시간에 자유롭다는 게 직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유치원 시기에는, 어린이집 다닐 때에는 아들 엄마들은 공룡의 종류에 대해서 다 외우거든요. 제가 지금 10몇 년이 지나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나 뭐 켄타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애니메이션도 공룡에 관한 게 엄청 많아요. 도감에 있는 공룡을 100가지 넘는 것들을 다 외우게 되거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 저랑 같은 경험들이 아들 엄마들한테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룡에 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책도 정말 많이 봤고 관련된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게 되었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공룡 박물관을 다니느라고. 그래서 고성이며 강화도며 이렇게 박물관도 다녀오고 석고로 공룡 화석도 만들어 보고요. 여러 가지 체험이며 뭐 독서며 이렇게 연기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아이랑 지내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랑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 위주로 했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직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좀 더 심화 있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룡이 취미가 아니라 아이에게 지식을 쌓아줄 수 있는 탐험으로 갈 수 있는 입구 정도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 남자 친구들은 앉아있으면 1분 이내에 산만해져서 움직이기 바쁘거든요. 근데 본인이 궁금해하고 흥미로워하는 주제가 있으면 주위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릴 정도로 초집중을 해요. 굉장히 집중이 폭발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에게 관심이 가져지는 것, 본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면 몰입의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집공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집공부의 장점이 있으신가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집공부가 바깥으로 그렇게 아까는 얘기를 했다면, 깊이를 심화적으로 얘기했다면 집공부는 공간이 집이기 때문에 학습 환경을 아이한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손을 뻗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집공부의 장점이기도 하고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 집공부의 시작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감정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그 태도를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누가 진도를 더 많이 빠르게 나가고 누가 더 많이 배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방식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말을 하면서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쓰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그건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학원 가서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침에 하는 게 맞는지 저녁에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거실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까처럼 외워서 할 때는 암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계속 여러 경험을 통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나의 집중 시간도 알아보고 하면서 나에 맞는 적정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집공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조절 가능한 유연함이에요. 비슷한 말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매번 컨디션이 같을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공부를 조금 할 때도 있어야 되고 더 많이 할 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원을 다닌다면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지정된 스케줄이 있고 지정된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집공부는 오늘은 이걸 조금 줄일 수 있고 오늘 아이가 컨디션도 좋고 본인이 몰입도가 좋아서 오늘은 평소보다 2배로 수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수업을 길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이가 집중을 해서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다는 것. 집공부는 어디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본인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느냐가 집공부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집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공부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루틴을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집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루틴을 잡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서 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아이가 습관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 지정된 시간에서 지정된 스케줄대로 아이가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것을 믿고 학원을 보내시는 건데,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했던 이유가 그 시간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오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공부방을 시작한 건데, 루틴을 잡는 게 사실 어렵기는 한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부가 아이에게 무조건 해야 되는 것만으로 자리를 잡는다기보다 하루의 일상의 습관으로 그냥 일종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이들이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조간 신문을 읽고 그 중에서 한 가지의 기사를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좀 적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나의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독해 문제집 하나의 꼭지를 풀고 그리고 나서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루틴을 하나씩 잡아가면 본인도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부감도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루틴에 공부만 넣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 안에는 쉬는 시간이랑 자기만의 시간, 놀이 시간이 주로 되겠죠? 그게 꼭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공부만 넣으면 당연히 실패하죠. 저희 어른들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일거리가 계속 스케줄이 쭉쭉쭉 짜여 있으면 집중할 수도 없고 그거 다 달성도 못해요. 그래서 공부와 놀이와 휴식이 균형이 잡히는 구조를 이루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한 루틴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가 자랄수록 루틴은 계속 바뀔 거고요. 시간도 변화할 거고 그 내용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침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루틴을 짜지 마시고, 제가 아침에 오늘 뭐 했는지 그 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처음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6시 반에 기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6시 반에 기상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는 얘들아 일어나, 혹은 모닝콜 소리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한 2주 정도가 됐다 하면 그 다음 거를 넣어보는 거죠. 꼭 신문 기사일 필요는 없고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셔서 이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 시간이 좀 남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걸 하나를 앞당겨서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조금씩 작고 짧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얹어가는 느낌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 공부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어느 정도라기보다 일단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에는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엄마가 학교 갔다 와서 오늘 뭐 배웠는지 물어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움들을 쓰거나 말로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랑 같이 그냥 관찰로 했던 과학 실험이나 엄마랑 다녀왔던 현장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엄마랑 같이 했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했던 것들로만, 그리고 내 일상으로만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서인지 지금 첫째인 중학생인 아이도 그렇고 5학년인 둘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 집 공부를 하는데 5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그 정도 꾸준히 이어갔더니 이제 배움 노트를 왜 하는지도 알고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본인이 얻어가는 것,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긍정적인 감정, 내가 힘들어도 많이 틀려도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커져 나갔다는 게 이제서야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 공부하는 아이에게 칭찬과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그 칭찬과 보상을 조건적인 이유, 아이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 조건으로 많이 거세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단순 기분 전환용으로, 아니면 아이들을 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공부 감정이나 태도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집공부는 공부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에 대한 감정이나 그 태도에 더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할 만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건데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산만한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감, 자존감이 행동의 연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가 내 노력을 인정해 줬구나 라는 것이 작은 거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 진짜 이거 혼자서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멋진 것이 완성되었네 라고 그 과정을 칭찬해주면 아이들이 과정에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칭찬에 맞게 본인이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칭찬은 그런 식으로 과정에 포커스를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보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가시화한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일 동안 아이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다 채워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말에는 게임 시간을 1시간을 추가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네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주말에 먹을 수 있도록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이들이 차곡차곡 도장을 찍어서 혹은 스티커를 채워나가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와 보상을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기억이 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이 중요한 거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칭찬이 없으면 어른인 우리들도 업무가 계속 되기 힘들잖아요. 업무가 더 효과가 내기 힘들고 효율성을 내기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보상이 있을 때 아이들도 다시 해보려고 하고 하기 싫어도 버티려는 그런 내가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외적 동기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내적 동기로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칭찬과 보상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방향과 타이밍에 알맞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공부의 공부 시간표는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공부와 놀이와 휴식의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친구들은 그게 필요해요. 끝이 보여야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계속 끝이 없이 문제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든다. 그럼 처음부터 집중을 하지 않아요. 늘어지고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끝을 알려주고 오늘 예를 들면 10분만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문제집을 풀 건데 오늘은 한쪽만 풀고 쉴 거야 라고 끝을 전개성을 정확하게 주셔야 내가 오늘 이것만 하고 놀 수 있어 라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경계성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놀이와 휴식의 중요성은 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구나 초등식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많이 놀리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기가가 끝나면 대부분 놀이터나 태권도나 미술학원이나 피아노 같이 활동적인 그런 사교육 학원으로 아이들을 많이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런 스트레스나 에너지를 풀고 돌아와서 공부를 하도록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남자친구들은 특히나 아시겠지만 내일이 없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괜찮을 정도로 놀이에 완전히 내 에너지를 다 올인해서 쏟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발산하고 집으로 오면 공부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학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놀이가 아닌 휴식을 하고 휴식 후에 공부를 한 다음에 놀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공부 시간에 대한 시간은 각자의 시간을 어머님들께서
체킹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 공부를 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1시간도 하고 40분도 하고 하지만 남자친구들의 처음 시작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10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아이는 수학이니까 30분, 영어니까 1시간 해놓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집중을 하는지, 수학을 풀었을 때 어느 정도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는지 타이머로 좀 체킹을 하셔서 평균 집중하는 시간을 내보시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량을 어머님들께서 정해주시면 아이도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집중하는 시간은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전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휴식 시간은 그 공부 시간 사이사이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시고요. 그 휴식 시간에는 게임이나 TV 같이 뇌에 자극을 주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뭐 화장실을 갔다 온다든지 몸을 좀 푸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공놀이, 조그마한 공놀이나 큐브 맞히기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잠깐의 말 그대로 휴식을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3바퀴 정도 하신 후에는 놀이 같은, 아니면 완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따로 주시고요. 그래서 놀이와 공부와 쉼이 연계돼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이건 정답이 없어요.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직접 해보시고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평균치를, 통계치를 구하셔서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초등 때 집 공부를 시작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 책 제목이 초등아들 공부력인데요. 이게 힌트인 것 같아요. 최종 목표가 그 마지막 있는 3글자 공부력이거든요. 근데 이 공부력이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있고 문제를 많이 푸는 이런 능력이 아니라,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고 본인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 힘이 공부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부력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금방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공부력을 시작을 해보고 도입을 해보기에는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시기에는 시험이 많지 않아요. 단원평가, 진단평가 이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시험에 매이지도 않고 학습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는데 훨씬 더 이점이 많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스케줄을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다니는 학원보다는 집 공부를 통해서 본인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계획도 해보고 조절도 해보고 수정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으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배움 노트를 적거든요. 공부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면 오늘은 무슨 과목을 배웠니? 뭐에 대해서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쭉쭉쭉쭉 얘기를 해요. 교과서를 펼쳐서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한번 골라보고요. 이렇게 본인이 중요 내용도 살펴보고 공부한 내용도 살펴보고 이렇게 복습하는 걸 리뷰해보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공부력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것이 초등학교 단계에는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력은 계속 키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집 공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부모님은 대부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부모님의 역할은 조력자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질문하고 아이가 방향성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아이가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만 해주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옆에서 아이에게 함께 공부의 길을 가는데 도와주는, 함께 가는 사람으로서 인지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옆에서 같이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공부에서 학습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체험으로 확장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공부방 친구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가 뭐예요?
돛담배가 뭐예요? 여객선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과학에 나왔던 염전, 썰물, 밀물 이런 것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요즘 언론에서나 또 학교에서 아이들의 어휘력에 관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게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 책을 많이 읽지 못해서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들들은 본인들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시각적으로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무조건 책으로만 한다면 아이들은 그 조그마한 사진 속에서 아주 작은 글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험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염전이나 돛담배 같은 체험들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들이 워터파크를 가시고 키즈 카페를 가실 때 2번, 3번 가실 거 1번 정도는 그런 데를 야외를 좀 멀리 가시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1번 정도는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돛담배나 이런 염전같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건 동영상 같은 걸로, 혹은 아이들과 그와 관련된 박물관을 다녀오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멀리 움직이는 것 외에도 주변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센터가 어떤 역할인지 아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이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 찍어서 서류도 직접 써서 제출해서 청소년증도 발급받아보고, 우체국 가서 택배도 한번 붙여보고, 이런 가까운 지역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책에 제가 담아놨지만 그 지도 어플을 통해서 동네가 아닌 조금 나아가서 대중교통을 타고 나아가서 대형 서점을 찾아가 본다든지 해서 아이들 사회책에 있는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 지도에 있는 대표적인 교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공부보다 더 생생한 배움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는 그림과 동영상으로 인지가 되어서 머릿속에 남으니까요. 한 번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케줄을 짜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만한 아이는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을까요? 일단은 짧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산만하다는 거는 집중력이 짧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순간 집중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짧게 끊어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수학을 한쪽만 풀 거야, 아니면 10분만 공부를 하자 라는 식으로 짧게 시작을 해서 아이에게 끝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게임을 역으로 공부에도 조금 활용을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연산을 많이 풀면 연산문은 한쪽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드릴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이 그냥 식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홀수 문제만 풀 거야. 대신 다 맞으면 짝수 문제를 안 풀 건데 홀수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놓치거나 단위를 쓰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까지 할 거야 라고 아이랑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재미있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뭐예요? 나머지 시간은 놀 거야. 그럼 애들이 너무 신나서 초집중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동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각적인 것에 되게 예민하고 시각적인 것이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으니까 시각적인 것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한다는 것을 짤막하게 스터디 노트든지 아니면 칠판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면 바로바로 지울 수 있게. 그럼 이것 또한 자신이 해야 될 것의 끝이 보이겠죠. 그러면 본인들이 빨리 하고 놀고 싶거든요.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고 마음 편히 놀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머님들의 욕심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
집중을 해서 내가 어떻게든 더 놀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나머지 시간도 공부를 채우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걸 과감히 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엄마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알고 다음에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빼고 더 많이 풀고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문제집 값에 그 종이 빈칸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아이가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공부 경험을 쌓았다는 것에 더 집중을 하셔서 아이가 산만함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터디 거실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 스터디 거실은 말 그대로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대부분 선물로 받거나 부모님들이 가장 로망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게 그 책상 세트거든요. 대부분 집에 있으실걸요? 커다란 책상과 그 책꽂이와 그 좋은 의자들 있잖아요. 그 대학교 이름 따서 만든 의자들 저희 집에도 있는데 고학년이나 중학교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책상에 우리 아이가 앉을 날은 며칠 없다는 거. 그 책상이 왜 아이들이 안 앉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그게 방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져서 본인만의 혼자 공간이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랑 같이 있을 때 안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때 더 공부하는 걸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엄마가 있는 거실로 나오고 주방으로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방에서 공부를 하고 거실에서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에 거실에 커다란 책상을 놓아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제 작업을 하는데 꼭 저같이 작업을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다수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노트북에서 차라리 이어폰을 끼시고 드라마를 보세요. 네이버로 뭐 검색을 하시든 뭔가 타타타닥 하면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엄마랑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계속 공감 형성을 해주시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스터디 거실을 했던 이유가 스터디 방이 아니라 거실을 했던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집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저학년 시기에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가 아직 문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푸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엄마가 항상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책상 세트 사면 엄마 거 보조의자 같이 팔잖아요. 그게 괜히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바에는 거실에서 더 넓은 책상에서 엄마의 허리에 맞춰서 엄마에 맞는 의자에 앉아서 같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스터디 거실을 만들었다면 기왕 만든 거 좀 공부 환경에 맞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게 첫 번째는 칠판이에요. 칠판은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 그것을 본인이 쓰고 말하면서 표현하면서 그것을 인지하는 세 가지의 자극을 주거든요. 눈과 입과 귀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수시로 이야기하고 쓰고 말하면서 공부를 본인이 어디까지 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도 인지할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장이랑 교재를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책꽂이를 주로 저는 활용을 하는데 책장에 책도 교과서도 문제집도 있고요. 그리고 교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게 도와서 아이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요. 여기에는 사전이나 지구본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쓰는 포스트잇이나 색연필, 스티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꼭 공부하고 관련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아이들이 끄적일 수 있는 거,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이라도 아이들이 수시로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이 공간을 함께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이 공간이 아이가 혼자 있다면 아이가 방에서 혼자 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를 볼지언정 한컴 타자를 켜서 괜한 쓸데기 없는 타자 연습을 하고 있을지언정 아이랑 책상에 같이 앉아서 무언가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같이 쓰면서 가족이 어떻게 함께 머무르는지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시도가 아이에게는 공부 습관이 되고 공부 습관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집중력을 올리는데 가장 좋은 도구는 무엇인가요? 집 공부에서 가장 필요한 아이템은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칠판의 장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방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책상에 앉아서 그냥 쓰고 문제를 풀기만 하면 몸이 뒤틀려요.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본인이 집중이 안 되면 저희 아이들 공부방 학생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칠판 앞으로 가요. 그리고 문제집을 앞에다 두고 그 집게 핀 그 고정하는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본인이 풀던 거를 거기다 써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쓰고요. 그리고 국어나 뭐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요점 정의가 되는 단어들을 본인들이 적어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막힌 부분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고 있던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이 도움을 줘서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칠판에다 쓰는 것이 말을 하고 쓰고 본인의 목소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극 3가지를 다 받는 3중작용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틀려도 부담이 적다라는 건데요. 의외로 아이들이 그 연필로 쓰고 그 흔적이 남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틀린 거를 체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고 부담을 갖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지우는데 목숨을 걸고 수업 시간에 반을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칠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지워도 지우개로 지워도 금방 그 흔적 없이 바로바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이들이 좀 더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집 공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칠판은 꼭 그렇게 공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매개체로도 써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엄마 오늘 촬영 갔다 오는데 몇 시에 올 거야 라는 것을 문자로 안 보내요. 저는 칠판에 적어 놓거든요. 왜냐면 남자친구들은 핸드폰을 게임하는 용도로만 쓰지 전화나 메시지 용도로 쓰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칠판으로 보고 거기에 답변은 달아주더라고요. 혼자 제가 보지 않는 문자 오케이 적어놓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면 뭐 필요한 물건들이나 가고 싶은 장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칠판 안에 적어서 회의를 열기도 하죠. 자신의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을 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서 싸보는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을 이끌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간에 특히 아이와 부모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어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곤 합니다. 어떤 칠판을 사야 할까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칠판의 종류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건 집안의 환경에 맞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칠판이 방에도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특히 남자친구들은 적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적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칠판을 곳곳에 뒀는데 그 칠판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거는 아기 때 쓰던 벽에 붙이는 칠판 있죠. 그것도 있고 거실에는 제가 공부방을 하다 보니까 이동용으로 그 학원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일반적인 칠판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거는
비닐처럼 된 아크릴판 아시나요? 그거는 그냥 벽지에도 붙고 냉장고에도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쓱쓱 지워서 쓰고 지우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닐 때 그 녹색 칠판 아시죠? 그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칠판을 하나 이만하게 A4 크기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 안에 두고 거기서 스스로 이제 해야 할 일을 적는다거나 중요한 일을 적어 놓을 때 아니면 연산 문제를 풀 때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제가 체킹을 하기 때문에 칠판의 크기나 재질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이 본인들의 가정 환경이나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싫어하는 아이는 어떻게 독서 습관을 잡아줘야 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죠. 특히 남자친구들은 글자가 되게 싫습니다. 중학년이 되고 고학년이 됐는데도 만화책을 겨우겨우 읽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상담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러면서 연이어 오는 게 그림책을 아직도 보는데 그걸 읽게 해야 될까요? 하시면서 이제 한국사를 해야 되는데 학습 만화라도 읽힐까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학습 만화여도 좋고요. 그림책이어도 좋으니 아이가 그냥 손에 뻗고 본인이 읽고자 하는 책들을 많이 읽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아이가 책으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로 논술을 쓰고 남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시기는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이것도 재밌네, 읽을만 하네 라는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환경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아이의 눈이 닿는 곳에 책들이 굴러다닐 수 있도록 뭐 소파 위든 식탁이든 아이의 방이든 책꽂이만 꽂아두시지 마시고 많이 굴러다니시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수준에 맞는 연계도서, 추천도서, 뭐 교과서, 수록도서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관심에 맞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의 위주로 일단은 노출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번쯤 그냥 심심했을 때 한 번씩 볼 수 있는 지금 제가 흘러가듯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나왔었거든요. 심심한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놀이 시간, 공부 시간이 있으면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책이 없어도 하루는 충분히 빠듯하고 내가 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책을 더더욱 안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심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심심한 시간은 부모님들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오후 시간보다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 훨씬 더 아이를 이끌기에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후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도 들리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계속 오고 이러기 때문에 심심할 틈이 없으니까 차라리 조용한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어머님이 먼저 책을 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심심해서 한 번씩 뻗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책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과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이 사실은 조금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벤트성으로 제가 책에 적어놨으니 어머님들께서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다르게 어떤 경험들이 좋으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따금씩 도서관에 가는데 저희 집 도서관 앞에는 맥도날드랑 스타벅스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데리고 가지 않거든요. 스타벅스는 너무 비싸고 맥도날드는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지 않는데 도서관에 가는 날에는 꼭 가요. 아이들한테 선택을 해요. 오늘은 커피숍을 갈래? 패스트푸드점을 갈래? 하고 선택을 하게 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빌린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고 싶어 했던 음료수를 사 먹기도 하고 햄버거를 사 먹기도 하면서 그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보냈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책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는 데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함께 좋은 추억을 쌓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쌓는 기억으로 심어줄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게 신문 읽게 했더니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과서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이것만 하면 자긴 천재가 될 수 있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신문을 읽히게 된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은 아이한테 세상을 보게 되는, 연결시키는 창문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저희 둘째가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접했던 글들이 교과서 아니면 문제집이었던 거예요. 제한된 정보들만 접하다 보니까 그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신문을 보자는 제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문을 읽혀다 보니까 의외로 좋은 점, 중요한 점들이 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의 기사씩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서 질문과 말문이 트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트여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조간신문 읽는 거 꼭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그 신문을 읽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맨 위에는 타이틀만 한 번씩 훑어보셔도 좋고요. 아이가 스포츠에 관심 있으면 그 스포츠만이라도, 아니면 날씨를 보고 오늘은 외투를 입어야 되는지, 우산을 챙겨가야 되는지 정도만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니까 신문을 접해보는 경험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신문을 읽힌다고 하시면 NI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NI가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기는 한데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감도 되실 수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그 방법을 모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양한 신문에 대한 정보와 신문에 대한 단계를 책에다 적어 놓긴 했지만 그 시작은 어린이 신문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신문이라고 내용이 절대 얄팍하지 않거든요. 대신 어휘가 좀 더 쉽다는 것,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글이 구어체로 바뀌어 있다는 차이지, 그 내용이 너무 평이하게 다르거나 아이의 그 관심도에 따라서 카테고리들이 함축되어 있진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어린이 신문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신문 스크랩은 어떻게 하시냐면 모르는 어휘를 일단 아이가 형광펜으로 체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휘를 사전으로, 종이 사전도 좋고 뭐 네이버 같은 검색을 하셔도 좋으니 그 사전을 통해서 아이가 그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갈 수 있게, 메모할 수 있게 옆에 적어둘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사에 대해서 한 줄 요약을 한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 줄, 네 줄로 아이의 어휘력, 독해력,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까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설득하는 글쓰기까지는 문제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꺼내고 말하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힘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거 왜 일어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 이 정도의 질문, 열린 질문 한마디만 해주시면 정답은 없지만 아이가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을 하면서 정보를 탐색해보기도 하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부력이 바탕이 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신문 기사를 한번 읽히고 나면 본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생기면서 사고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집 공부를 하면 사교육은 필요 없나요? 대부분 집 공부라고 하면 집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교육은 할 때 하더라도 공부의 중심축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핵심 철학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시기가 저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학년 시기에는 공부의 기술보다는 감정과 태도가 잡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틀려도 보고 놓치기도 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지, 그런 곳이 집인지 학원인지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어머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그런 관찰과 대화와 아이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방에 오는 친구들도 오늘 배웠던 내용을 집에 가서 리뷰하도록 꼭 한 번씩 시키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그대로 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쭈쭈쭈쭉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작게나마 리뷰를 해보는 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게 진짜 공부력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학부모님이나 제가 방학 때 아이들을 테스트를 많이 보내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원장님이나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친구들은 기본이 잘 잡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문제를 그동안 많이 풀었네요, 공부를 잘했어요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매달려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집중해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부력의 기초, 자기주도 학습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자기의 성향에 맞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되게 못하거든요. 초등 수학까지야 당연히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요즘은 심화까지 무조건 풀려야 되는 게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필요가 분명해졌을 때는 아이한테 학원을 같이 상담도 가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지 해서 사교육에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공부에 대한 기본 체력도 없고 기본적인 바탕도 없이 시작하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공부를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다 비어져 있고 구멍이 뻥뻥 뚫린 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게 바닥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판단하건대 내가 옆에서 보건대 우리 아이가 지금 사교육이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그래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시고 관찰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딱 맞게 보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다가 도와달라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다 풀어줄 수도 없고 그냥 해!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그냥 해!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엄마가 아는구나 하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많이 하는데 일단은 아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시하면 아이도 똑같이 엄마를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멈추도록 유도를 하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사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주고 이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앞에 있는 개념을 한번 찾아서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면 답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볼래? 그리고도 안 되면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정말 모르는 친구들은 그 답을 찾을 거고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빨리 끝내고자 꾀를 부렸던 친구들은 그 3분, 5분이 아까워서 다음부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움 요청도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고학년 친구들한테 하는 방법인데요. 칠판 앞에 서서 혹은 빈 공간에 어디까지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혔는지까지를 본인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거죠. 메타인지를 완전 확립을 하게 만든 후에 왜 막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시거나 모르는 부분에 대한 한 줄 정도만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 아 하고 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안 되면 그 다음 거를 더 힌트를 주시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다급하게 요청하던 아이들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바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내가 내 힘으로 했더니 더 뿌듯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본인이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 외에 질문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공부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공부하기 싫은 건데 우리는 공부를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무시하면 안 되니까, 무시하면 이 친구가 나를 똑같이 무시하고 공부를 안 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는 지면 안 되니까요. 첫 번째는 얘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야기를 꺼내요.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빨리 머리에 회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난 한국사를 공부하는 중인데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이 전쟁을 해서 이 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얘가 뻗어나가서 지금 이슈 중에 세계 이슈까지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알겠는데 지금 그거와 관련된 이 전쟁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 하면서 공부를 원래 위치로 다시 돌려놓는 거죠. 관심도를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궁금했었던 시작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봤는데 얘가 이 생각을 왜 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엄마가 지금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아. 그래서 공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는 공부 시간 끝나고 휴식 시간에 우리 검색을 해서 찾아보자, 책을 통해서 찾아보자 라고 물어봐서 아이에게 그 키워드를 그냥 문제 교과서 끝에 살짝 적어 놓게 해요. 그러면 아이도 자신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신 쉬는 시간에 꼭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짚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키워드만 적어두고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공부할 때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진짜 문제죠. 집중의 문제이고 이 집중은 환경에서 시작됐다는 게 저의 철학인데 핸드폰이나 TV가 단순한 유혹에서가 아니라 뇌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부모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이 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조금 차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거실에 이렇게 핸드폰을 집에 오면 바로 충전해서 둘 수 있는 공간을 놔두어 두었고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는 만질 수 있지만 공부 시간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두고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의 핸드폰도 무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이 통화하시고 어머님이 카톡을 하시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집중이 당연히 안 되겠죠. 본인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신 용도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잠깐 2, 30분 동안 아이를 학습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거라면 잠시 핸드폰을 꺼두시고 아이와 함께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이한테는 제가 한계점을 항상 그 구체화돼서 보여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TV와 게임 같은 이런 미디어 활동들이 금지사항이 아니라 나중에 어떨 때 내가 하게 되는 예정된 즐거움이라는 걸 자리 잡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하루의 일과가 끝났을 때는 영어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 유튜브나 TV로 보는데 그렇게 보게 한다든지 주말에는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TV와 핸드폰을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정된 시간과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가 금지된 시간도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조율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 조율은 지금 처음 핸드폰을 갖게 된 친구와 한창 핸드폰을 사용해서 갑자기 금지하게 된 친구의 경우가 너무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율은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합의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렇게 금지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예정되게 너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줄게 라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그런 통제력과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조절력이니까요. 학원에 다녀도 집 공부가 필요할까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부분 예습일 거예요. 그쵸? 어머님들이 불안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옆집 친구가 진도가 빨라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런 것 때문에 보내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건대 공부의 중심축은 학원이 아니라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원을 아무리 보낸다고 해도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체험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학원이 그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도를 끌고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집은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식대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갔다 온 시간만큼 집에서도 그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최근에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 가서 오늘 문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럼 투부정사가 뭐야? 라고 해서 설명을 말로 하던, 글로 하던, 본인이 풀었던 거에서 틀린 걸로 설명을 하던 어떤 방식으로도 좋으니 그거 한번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 수학을 배워왔으면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오답 정리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학원 갔다 와서 바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숨 막히겠죠. 생각만 해도 아이는 하기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직후에는 아이가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틈을 주시고요. 한 30, 4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해볼까? 우리 조금 해볼까?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복습하는 흐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새로운 걸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제 원칙이고요. 1차 학습이 학원에서 이루어졌으면 2차 정리랑 감정 회복을 마무리하는 것이 집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대신 인강은 어떨까요? 제가 인강도 해봤죠. 근데 인강의 일단 단점은 아이가 집중을 잘 못해요. 옆에 엄마가 꼭 앉아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자친구들은 기계에 되게 빠르잖아요. 동시에 화면을 여러 개를 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시를 꼭 하셔야 돼요. 저학년 친구들은 인강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학습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주로 고학년 이상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인강을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인정받은 선생님들이라서 저같이 지방이나 비학군지에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인 건 확실한데,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딴짓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플랜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기엔 옆에서 어머님들께서 집중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게 저의 경험담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짜여진 그 플랜대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일단은 그걸 수업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강의를 하는 스타일인지,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어서 그거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인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있으세요. 진도를 어떻게 계속 1부터 10까지 다 나가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 뭐 별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어는 섞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념부터 정리를 하시고 문제풀이를 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음에 그런 로드맵을 짜실 때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시면 어머님이 흔들리시게 되고, 그럼 당연히 아이도 흔들리게 되면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 먼저 들어보시고 숙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집중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제 책은 완벽한 공부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에요. 제가 산만하고 정신없는 아이들이랑 집에서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되게 해봤던 경험들을 담았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요. 제가 했던 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데 먼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댓글로 이거 다 해야 되냐고 선생님 파워 제이시냐고 막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내용을 많이 담았던 이유는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어떤 걸까 하고 단 하나라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보를 많이 담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것만 제목만 드리면 그걸 또 찾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맞는지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진 거니까요. 차라리 그걸 오히려 어머님들한테는 자료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를 다 하려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려고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저한테 파워 제이라고 물어보셨던 분들 아마 제이가 아니실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했던 계획표나 제가 읽혔던 책들을 보시면서 그걸 다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이가 루틴 잡는 걸 연습하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아이랑 집 공부하는 거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천천히 꾸준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실천하려는 거, 실천해보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집 공부는 되게 외로워요. 힘들고요. 그리고 티가 안 나요. 집안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잘하는 친구들 자꾸 눈에 보이고요. SNS 속에서 보이는 그 유니콘 같은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자꾸 걱정도 되시고 흔들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제 책이 여러분 곁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라고, 지금도 충분하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결국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 주는 것, 함께 해주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시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단단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에 제가 그리고 이 책이 조용한 응원으로 남아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